자, 지난번에 이제 주식 개념하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주식 개념뿐만 아니라 이제 투자별 매매 동향 분석하는 방법부터 해가지고 유상증자, 그 다음에 뭐 유상증자 때 어떻게 변하는지 주가가, 그리고 무상증자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우리가 필요한 이벤트들을 좀 여러 가지 좀 알아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기본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그다음 코스피 200 선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런까지 진행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뭘 하냐면 경기 순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기는 여러분 경기가 좋을 때 주식 투자하는 게 수익률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안 좋은 이유는 뭐냐면 주식 투자를 진행하는데 하필 전쟁이 나서 근데 주식 그 지수가 왜 빠집니까? 전쟁 자체의 문제보다는 전쟁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 것 같아서, 그러면 금리가 오르고, 그래서 이제 요거 때문에 사실 안 좋은 건데, 그러니까 전쟁 자체 이유보다는 앞으로 경기가 안 좋아질 거다. 경기가 안 좋아질 거기 때문에 미리 주가 지수가 반영을 하죠.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이런 거 선행 지표라고 합니다. 주가 지수는요 선행 지표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선행 지수입니다. 대표적인 선행 지수. 그러니까 지금 당장 경기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한 3, 4개월 뒤에 5, 6개월 뒤에 경기가 안 좋아질까봐 지금 지수가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주가지수는 대표적인 선행지수이기 때문에 선행지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럼 이 주가지수에 대한 지표만 보느냐, 그게 아니라 한 나라를 대표하는 경기를 대표하는 측정 방법은 그걸 바로 GDP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GDP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죠. 이른바 경제 성장률. 옛날에는 뭐 우리 GNP 해가지고 배웠잖아요. 근데 GDP라고 있습니다. GNP는 국민 총생산이라 그래서 각 국민들이 얼마나 생산하냐,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국민들도 생산을 얼마나 하느냐를까지 다 따졌어요. 근데 지금은 GDP 국내 총생산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국내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상관없이 국내에서 생산하는 전체 총량이 얼마냐를 GDP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 GDP가 사실 경제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경제 성장률이라고 하죠. 그래서 경제가 이제 좋으면은 GDP 성장률이 계속 올라가는 거고, 경제가 나쁘면 GDP 성장률이 떨어지겠죠. 대표적인 게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중국이 이제 후진타오 주석이었을 때는 급격한 성장을 했는데, 시진핑 주석일 때 중국 GDP가 성장률이 무너졌죠. 그거 제가 자료가 하나 있는데 자료 한번 볼게요. 와서 지금 식곤증, 밥 먹고 와서 지금 식곤증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고, 현재 지금 또 더 밀어버렸네 다시. 자, 보시면 이제 이게 중국의 경제 성장률입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80년대 어마무시하게 성장하다가 막 후진타오 정권 때 엄청나게 성장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딱 시진핑 집권하고 나니까 대폭락, 경제 성장률이. 그러니까 한 나라의 경제는 이렇게, 경기 같은 경우는 GDP 성장률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딱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요게 이제 일본 같은 경우
1970년대하고 80년대 초호황이었죠. 이때 이제 GDP가 세계 한 20% 정도 됐고요. 20% 정도 되었고, 그 다음에 이때 일본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세계 한 40% 정도 했습니다. 거품이 많이 꼈었죠. 그래서 이제 일본은 그 뒤로 어떻게 했어요? 그 뒤로 주가가 한 30년 동안 떨어지기만 했죠. 계속 떨어지기만 했어요. 30년 동안 그냥 계속 꼬라박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아베 때 돈 푼다고 하니까 그때 잠깐 반짝. 그리고 최근에 조금 뭐 한번 올라오고. 그거 말고 일본 주식은 올라온 게 없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뭐 일본은 니케이를 예를 들면 니케이가 연별로 보면 이렇게 내내 꼬라박다가 언제야 이거? 요때 2013년에 조금 아베 때 이제 좀 올라오고, 그러면 조금 올라온 겁니다. 원래는 뭐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어요. 이게 원래 저 위에 꼭지에 있었다가 여기서 쭉 떨어진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좀 오른 걸로 보이겠지만 오른 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면서 GDP가 상당히 중요하다. 자, 우리는 이제 GDP가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일단 경기 순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경기 순환 같은 경우는 거시기 지표로 요약되는 통체적인 경제 활동이 경제 성장 추세 중심으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현상. 그러니까 항상 좋을 수도 없거든요. 이렇게 쭉 가다가 나빠졌다가 가다가 나빠졌다가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윤석열 정부 때 경제 성장률 완전히 무너졌다가 이재명 대통령 돼서 뭔가 대보려고 살짝 반등을 고개를 살짝 들었는데 여기서 전쟁이 그냥 망치를 훅 때려버렸죠. 확 밀렸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혹자는 그런 얘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때는 경제 성장률을 좀 좋게 기록하기 쉽지 않았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오히려 기준금리 인상 시기 때 원래 경기가 좋아서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를 놓친 거죠. 우리가 기준금리를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 좋아서 기준금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국이 기준금리 올려서 우리도 기준금리 올리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물론 경제가 전체 성장하기는 쉽지 않았던 여건이긴 맞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뭘 크게 못해서 뭐 그런 포인트보다는 글로벌 경기가 그때 좀 기준금리가 좀 높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느라고 하다 보면 금리를 높이게 되면 성장률이 조금 떨어지거든요. 떨어집니다. 성장률이 조금 떨어지는데, 물론 나중에 이제 그 금리의 통화 경로나 뭐 이런 거 경로 보면은 그렇게 올렸던 기준금리 떨어뜨려서 경제 성장 올리는 거는 나중에 다시 떨어져요. 상쇄됩니다. 상쇄돼 버려서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는 이제 경제가 무너졌고, 그러고 나서 이제 대통령 선거 새로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시 경제가 좀 올라가나 싶더니 전쟁이 딱 맞아가지고 지금 안 좋으니까 지금 뭐 하고 있죠? 지금 추경하려고 하고 있죠. 왜냐면 경기가 꺾이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경기가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상승을 조금 하려고 고개를 살짝 떨어뜨렸다가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지금 여기서 꺾이면 안 되잖아요. 꺾이면 안 되니까 이걸 돌리려고 하는데, 돌릴 때 어떻게 돌려야 되느냐? 돈을 풀어서 돌리거나 뭐 기준금리를 내려서 돌리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시장 내용이 좀 급하니까 시장 내용을 지금 잠깐 시장이 좀 더 출렁이고 있어가지고 시장 내용이 급하니까 시장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드리고, 그리고 나서 다시 좀 교육 진행할 텐데, 자 보시면 시장이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 개인 투자자들이 현재 순매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내일 여기서 더 밀리면 신용 미수했던 물량이 반대 매매를 나갈까봐 오후장에
매도하는 그런 현재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좋은 거야. 좋은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KSS 해온 오른다. 뭐야 뉴스 떴나? 잠깐만요. 추경이 아까 뉴스 나왔고 추경 뉴스 아까 나왔고 뭐 지금 뭐 쿠티방군이 뭐 어디 공격했어요? 잠깐만요. 우리 어제 들어간 KSS 해온 오르네요. 지금 현재 좀 분위기 타려고 하고 있는데 자, 요거 하나만 좀 볼게요. 자, 추경 관련해서 코나이 얘기 드렸거든요 제가. 코나이 반등 나오려고 하네. 코나이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근데 코나이는 현재 고점을 한번 밀어서 이 빨간 영역에 들어가면 그때 다시 코나이 볼 건데요. 갑자기 혼자 왜 뛰고 있지? 야, 왜 달리니? 지금 교육 이거 보고 시장 내용을 좀 봐야 되겠네요. 뭐 별 내용 없습니다. 현재 별 내용 없는데 얘 혼자 갑자기 왜 이래? 우리처럼 좀 많이 같이 계시는 분들 중에서 KSS에 오늘 장중에 매수가 들어왔나? 이거? 교육은 할 건데요. 교육은 할 건데 할 거지만 일단은 시장이 좀 빠르게 움직이면 좀 보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현재 상황이 오히려 개인이 지금 약간의 투매를 지금 살짝 하고 있어요. 제로. 자 여러분 잠깐만요. 뉴스 하나 한번 봐볼게요. 지금 나온 뉴스 하나 있는데 제가 이거 한번 정리 한번 할게요. 잠시만요. 야 이거 야 여러분 지금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뉴스 하나가 있는데 야 트럼프 진짜 얘 너 왜 어이없다. 요거는 여러분 뉴스 보셨나요? 지금 올려드릴게요. 나 진짜 얘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니야 트럼프? 지금 방금 뉴스 올렸습니다. 이거 나온 지 한 2시간 됐네. 요거 때문에 좀 밀었네. 이것 때문에 조금 나스닥 선물이 살짝 출렁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는 요걸 못 봤는데 한마디로 지금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 막혀도 우리는 뭐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유를 수입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그냥 우리는 공격 끝 여기서 그만 막히든 풀든 그건 니들이 이제 알아서 해. 이거 지금 나 진짜 이 골 때린 트럼프네 진짜. 사고는 지가 쳐놓고 수습은 이제 나머지 너네들이 알아서 해. 지금 약간 요 분위기. 나 진짜 너무하네. 너무해. 올렸습니다 지금. 너무한다. 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 밀렸다가 지금 거기에서 밀리니까 그렇게 해서 밀리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밀리니까
개인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순매수 줄이고 있고 여기서 내일 더 밀리면 시중 반대 물량 나갈까봐 5장의 매도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아, 나 트럼프네 진짜. 아니 뭐 너가 뭐 결자 해제한 뭐 그런 뭐가 있어야지. 이렇게 무책임하게 그냥. 우리는 호르무즈협에서 쓰는 게 거의 없어. 그러니까 호르무즈협 자주 쓰는 한국, 일본, 중국 너네가 알아서 해. 난 모르겠어. 우리는 공격 끝나면 알아서 끝낼 거야. 그냥 어차피 뭐 우리 이란이 뭐 우리를 치는 것도 아니고 중동에 미군 기지만 우리가 그냥 알아서 방어하고 그러면 되지 뭐. 지금 딱 이 분위기인데요. 아 진짜 너무한다. 그래서 현재 약간 코스닥 같은 경우 개인 투자자들이 좀 그렇게 해서 밀렸는데 그렇게 해서 밀린 거 그렇게 해서 밀어놓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아 이러다가 진짜 호르무즈 그러면 미군 빠지면 지금 이란이 계속 막을 거고 거기서 돈 내고 통과해라. 이란한테 돈 주든 말든 그 통과하는 애들이나 알아서 해라. 요렇게 끝나면 이거 좋지 않죠. 좋지 않습니다. 그 해운주가 잠깐 뜬 것 같은데 다행히 뭐 큰 악재가 있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네요. 자. 그럼 이제 또 계속 해볼게요. 자 이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중에 중간이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자 여튼간에 어차피 이 교육 강의가 또 따로 있어요. 이 따로 있는 내용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 사실 그 강의 보시면 될 것 같고 여튼 경기 순환이 이렇게 반복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변동에는 추세 변동, 순환 변동, 계절 변동, 불규칙 변동 이렇게 있습니다. 추세 변동은 추세가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경기가 막 상승 추세에 있거나 그러다가 이제 좀 밀리면 하락 추세. 그리고 순환 변동은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변동을 하는 걸 의미하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계절 변동이죠. 계절 변동. 우리가 제일 알고 계셔야 되는 건 뭐냐면 계절을 상당히 좀 중요시 여기자. 경기는 계절 변동을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실적을 비교를 할 때 주로 전년 동기 대비 많이 비교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같은 계절에서 같은 계절끼리 비교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업종별로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어요. 전분기 대비해서 비교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비교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뭘 때예요? 특히 이제 계절성을 많이 타는 업종이나 그런 섹터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불규칙 변동이면 지금 같은 경우 불규칙 변동이죠.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전쟁 터져가지고 막 불규칙한 변동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불규칙 변동인 상황이고, 그래서 경기 변동은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이걸 뭐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자 경기 순환을 분석해야 되는 이유, 경기 현재 사이클을 알고 그에 맞는 투자에 대한 선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경기 순환을 공부해야 되는 거고요. 경기 순환 사이클을 통해서 경기 변동과 경기 지표의 의미를 잘 알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다. 근데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경기 변동과 경기 지표의 의미를 알아서 경기 순환 사이클을 아는 것도 있고요. 이 두 개가 바뀌는 경우도 있다. 자, 보통 경기는 회복, 호황 여기까지가 이제 호황기죠. 그 다음에 후퇴 불황 해가지고 이게 요게 확장 국면, 수축 국면, 요게 수축 국면. 이렇게 이제 확장과 수축 국면인데 요게 반복이 돼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왔다 갔다 하더라도 여러분 왔다 갔다 하더라도 어떻게 왔다 갔다 하냐면요. 우상향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해요. 우상향하면서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그렇게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GDP를 좀
많이 볼 텐데 GDP에도 아주 간단한 내용이 있습니다. GDP도 자 전체 한 나라의 전체 GDP가 있고 이 GDP에는 이제 그 1인당 GDP가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1인당 GDP가 1인당 GDP가 지금 일본보다는 더 높아요. 근데 전체 GDP는 낮죠. 이유는 일본 인구가 많기 때문에 2배 이상 많죠. 대만 같은 경우는 대만 GDP가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높은데 전체는 우리가 훨씬 많죠. 인구가 많으니까 우리나라가 대만보다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 중국하고 미국하고 GDP 차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국 전체 GDP는 미국이 가장 높은데 미국이 가장 크죠. 근데 미국은 인구도 많지만 1인당 GDP도 어마어마하게 높아요. 지금 미국 GDP가 얼마지? 자, 그래서 이제 그 전체 GDP에 대해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얘기 드리자면 자, 우리가 경기에서 계절 변동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실적을 비교할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같은 계절끼리 비교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업종별로 성수기 비수기가 있기 때문에 전분기 대비해서 비교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비교하는 게 중요하다. 계절적인 비교가 제일 중요하다. 보통 계절별로 성수기 비수기가 따로 있으니까 보통 예를 들면 지금 같은 경우는 화장품 회사들 중에서도 선크림 관련주나 이런 애들이 지금 조금 더 잘 되겠죠. 일본 화장품보다. 일본 화장품도 여름 되면 비수기예요. 왜냐면 여름에 두껍게 화장하지 않으니까 땀 때문에. 근데 선크림 많이 하죠. 그래서 그런 게 좀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졸업 시즌 때는 뭐가 많이 팔린다든지 아니면 뭐 여름에는 뭐 빙가류 여름 되기 전에 빙가류나 뭐 에어컨 하는 회사 이쪽이 매출이 좀 잘 나온다든지 겨울에는 천연가스가 조금 수요가 많아서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다 이런 게 이제 계절적인 변동을 얘기하는 거고요. 특히 계절성이 많이 타는 업종이나 섹터 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나라의 GDP가 있고 1인당 GDP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인당 GDP가 일본보다는 높아요. 그러니까 각 개개인당 돈 버는 거는 일본보다 더 많이 벌어요. 근데 전체로 따지면은 일본 인구가 2배가 더 많기 때문에 전체 GDP는 일본이 좀 우리나라 높습니다. 자, 반대로 대만보다는 우리가 GDP가 조금 덜한데 조금 더 낮은데 대만 인구보다 우리가 훨씬 많기 때문에 전체 GDP는 우리가 대만보다 훨씬 위에 있죠. 미국 같은 경우는 1인당 8만 달러 정도 나오는데 GDP가 중국이 한 1만 달러 될 거예요. 근데 미국이 한 3억이 좀 넘고 인구가 미국이 인구 3억 중국이 한 14억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인구 차이는 한 4분의 1, 5분의 1인데 근데 GDP는 8배 차이 나니까 미국은 훨씬 더 크죠. 전체 GDP는. 중국은 뭐 별의별 거 해도 우리나라 3분의 1밖에 못 벌어요. 중국 사람들은.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GDP가 그렇게 우리가 영향을 주고 그 다음 GDP에는 명목 GDP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 GDP가 있고요. 이 명목 GDP와 실질 GDP가 뭐냐면 명목 GDP에서 빼기 물가 상승률 하면 이러면 실질 GDP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경제 성장률을 한 5% 달성했어요. 근데 물가가 5% 올랐어. 그럼 실제 성장률은 빵이다. 경제 성장률이 막 예를 들어서 7% 했어요. 근데 물가가 10% 올라요. 그럼 마이너스 3%예요. 경제 성장률이.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연복 GDP가 한 우리나라 기준으로 하면 우리나라 그냥 바램인데 이거는
한 3%에서 4% 성장한다고 치면 물가 상승률이 한 2%로 딱 그 제한만 잘 해놓으면 그러면 실질 성장률은 1%에서 2%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괜찮은 건데 지금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이렇게 되면 올해 1% 2% 달성할지 모르겠어요. 물가가 더 오를 것 같아. 그럼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GDP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벌었지만 물가가 더 많이 올라서 실제로 내가 소득으로 더 번 거는 없는 거예요. 오히려 마이너스인 거죠. 그래서 명목 GDP와 실질 GDP가 제일 요건 중요한데 명목 GDP가 어떤 뜻인지 여러분들이 알시면 될 것 같고 물가 상승률을 뺀 나머지가 실질 GDP다. 그러니까 GDP 성장률은 이제 경제가 발전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기가 호황이 되려면 GDP 명목 GDP가 높은데 물가 상승률은 낮은 상태를 유지해야, 즉 이게 실질 GDP가 높아야 해야 추세적으로 경기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나라입니까? 이게 원래 미국이었죠. 미국이었습니다. 이게 한 2020년 코로나 때부터 해가지고 미국이 한 최근까지도 여기서 이제 미국 미증시가 밀렸던 게 2023년 기준금리 인상했을 때. 왜 인상했어요?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요때 빼고는 미국이 되게 괜찮았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뭐가 문제죠? 미국이 GDP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죠. GDP 성장률이 그때 GDP 성장률이 이렇게 오르고 있다가 GDP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제 GDP 성장률이 떨어지는데 물가도 계속 떨어지면 좋은데 전쟁 때문에 물가는 오르려고 하고 있고 물가는 올라가려고 하고 GDP 성장은 떨어지려고 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생기니까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그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는 상승하는데 경기는 둔화하는 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가장 안 좋은 겁니다. 시장이 왔다 갔다 많이 하네요. 교육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빠르게 하면 그래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한 10분 20분만 더 하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GDP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뭐가 있을까요? 자, GDP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양한 게 있고요. 그래서 보통 GDP하고 물가하고 금리는 서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보통은 아주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경제 성장률이 높으면 사람들이 소비가 많아지고 소비가 많아지면은 그 소비 때문에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가 오르고 이런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GDP 성장률이 높은 나라는 물가도 높고요. 금리도 높아요. 인도 볼까요? 인도가 요즘 인도 증시 근데 인도 증시를 요즘에 예를 들기가 좀 그래요. 전쟁 나가지고 여기도 별로 안 좋으니까. 자, 인도 센섹스 지수 한번 볼게요. 센섹스 미드. 이 센섹스 지수 SSE라고 써진 건데 종합 지수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주요. 인도가 여기 안 나와 있나?
아시아. 자, 인도 센세스 지수 일봉으로 보면은 이런 상태예요. 최근에 전쟁 나서 인도가 석유를 많이 쓰는데 인도는 지리적으로 중동하고 가깝기 때문에 중동에서 석유를 많이 갖고 오는데 중동이 지금 석유 수출이 안 되니까 인도가 지금 빠르게 급락한 거예요. 인도 증시가 지금 가장 많이 밀렸습니다. 예,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장 많이 밀렸는데 자, 보시면은 요걸 이제 월봉으로 보시면은 보이세요? 인도 증시? 인도 증시 올라가는 거 보이십니까? 2000 몇 년도야 이때가 2001년 때 지수가 2500이었는데 지금 86,000까지 갔어요. 86,000까지 25,000도 아니고 86,000 10배도 아니고 몇 배야 30배? 인도 증시 30배 갔어요 여러분. 그쵸? 그러면 인도 증시 자 주식 주가 지수는 경기 선행지표다. 그리고 주가지수하고 경기하고 서로 연동되는데 주로 그럼 주가지수가 오르면은 당연히 인도 경제 성장도 이렇게 올라갔겠죠. 이 정도로 엄청나게 올라갔겠죠. 그렇죠? 그러면 인도가 기준금리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인도 기준금리 당연히 높지. 인도 기준금리 막 10% 막 이럽니다. 우리 옛날에 막 은행 가면 이자 막 10%씩 주고 그때 똑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인도는 물가도 높겠죠. 물가가 높으니까 기준금리가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도는 성장률도 높은데 물가도 높고 물가 작게 해서 기준금리도 높고 인도 기준금리가 높으면 인도 은행에다가 그러면 예금해 놓으면 그럼 이자 10% 줍니까? 당연히 주죠. 여러분 진짜 줍니다. 그럼 인도 은행에다가 예금해야 되겠네요. 그쵸? 근데 어떻게 예금해야 돼요? 일단 원화를 달러로 바꾼 다음에 그 달러를 다시 인도 통화가 뭐였더라? 인도 통화? 자, 인도 통화 이게 뭐였지? 갑자기 인도 루피야 루피와 예. 인도 통화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가지고 루피아인데 루피아로 또 바꿔서 그래 루피아로 바꾼 것까지는 그래 이해해. 인도가 망할 것 같지는 않거든. 뭐 화폐가 휴지 조각 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거를 인도 은행에 하더라고요. 리스크가 뭐가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인도 은행이 언제 망할지 모른다. 불안하잖아. 솔직히 미국에 있는 은행보다는 인도 은행이 좀 더 불안하잖아. 근데 달러화도 아니고 루피아로 해야 된다. 근데 이자는 11% 준다.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 뭘 할 수 있습니까? 이걸 통해서 수익에는 공짜는 없다. 공짜로 수익 나는 건 없어요 여러분. 리스크를 져야지 되는 거예요. 뭐든지 리스크를 지고 가는 거예요. 자꾸 뭐 아무 리스크 없는데 수익을 준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면 되면 이거 거짓말이다. 사기다 이거. 나한테 이런 기회가 올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보세요. 인도 10몇 프로 주는데 막 인도 저축은행 이런 데 막 15% 줄걸요 아마. 16% 17%도 줄 거야 아마. 근데 뭘 각오해야 돼? 내 돈이 다 날아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각오를 하고 넣어야죠. 그렇죠? 하여튼 인도가 이렇게 자 인도 주식에 투자했으면 지금 30배 벌었습니다. 30배 지금. 근데 이번 전쟁에서 폭락이 어마어마하게 심하죠. 좀 인도 증시는 보시면 아시겠죠. 많이 심하죠. 자, 그래서 이제 물가, 금리, GDP 서로 같은 방향 움직인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GDP를 성장할 수 있는 GDP를 상승시킬 수 있는 다양한 요인이 있습니다. 그 요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금리가 있고요. 그리고 물가가 있습니다. 자, 금리와 물가, 금리 물가. 그 다음에 이제 환율도 있죠. 요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이제 물가가 들어가지 소비가 먼저 하나 들어가고요. 소비가 들어가려면 이제 당연히 임금.
임금은 이제 전체 GDP하고 상관이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요렇게 요 구조를 여러분 이해하시는 게 가장 주식 투자를 이해하기 가장 좋은 거다. 예.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아셔야 된다. 그럼 요 내용을 좀 진행을 해드리자면, 예. 다행히 시장이 저점을 찍고 조금 버티고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 한 10분 15분 남았는데 10분 15분만 더 할 거예요. 자, 일단 한번 끊고 갈게요. 한번 끊고. 자, 이제 다시 금리 쪽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금리 같은 경우는요, 제일 중요한 게 금리인데, 금리는 이제 보통 이거를 이제 그 돈을 빌린 대가예요. 뜻은. 네. 대가입니다. 자, 화면을 좀 교육자를 좀 보면은, 자, 잡다한 건 빨리 넘어갈게요. 금리가 어디 갔냐? 금리 같은 경우는 이제 돈을 빌린 대가로 지불하는 자금의 가격입니다. 자, 금리 상승 시, 금리 하락 시 과정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일단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좀 풀어드리면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있고, 기준금리가 있는데 기준금리는 이제 중앙은행이 결정을 하죠. 중앙 집중적이죠. 그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게 너무 중앙 집권적으로 금리를 왔다 갔다 하니까 특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전 세계적으로 경기가 안 좋은데 경기는 안 좋으니까 금리를 내렸겠죠. 금리를 내리니까 돈의 가치가 하락을 하는 거예요.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그때 나온 겁니다. 아니 중앙에서 마음대로 돈의 양을 조절해 버리니까 돈이 경기 안 좋을 때 돈을 풀어버리니까 내가 갖고 있던 돈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 이런 걸 이제 반대하기 위해서 이제 비트코인이 나온 거고.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결정하는데 기준금리 결정하게 되면 과정을 제가 자세히 얘기 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요거 이제 RP 채권으로 발행해서 단기 자금이요. 발행을 해서 이걸 은행에다 뿌립니다. 이제 은행은 중앙은행에 돈을 빌리는 거예요. 시중은행이. 은행은 이 기준금리로 중앙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기준금리가 높으면 시중은행 금리도 높아지겠죠, 당연히. 자, 보시면 이제 금리가 올라갈 때, 금리가 상승할 때 보면은 예금금리 상승하고 대출금리 상승합니다. 당연하죠. 그럼 자, 예금금리가 상승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은행에다 돈을 넣으려고 하겠죠. 그럼 시장에 있는 돈이 은행으로 이동하겠죠, 그렇죠? 당연한 거죠. 그리고 대출금리가 올라가면 은행에서 대출을 안 받으려고 하겠죠. 그럼 전체 시장에 있는 돈은 은행으로 흐르겠죠. 돈이 은행으로 흐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그러면은 전체 시장에 있는 돈이 줄어들겠죠.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이 벌어져요? 돈이 줄어들기 때문에 자국 통화 가치는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기준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자, 예금금리 하락, 대출금리 하락이죠. 자, 예금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은행에 돈 안 넣으려고 하겠죠. 은행에 돈 왜 넣어요? 은행 금리가 안 좋은데. 그럼 그 돈이 시장으로 흐르겠죠. 그렇죠? 대출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시장으로 흐르겠죠.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금금리 하락하고 대출금리 하락하게 되면은 시장으로 돈이 쏠린다. 기준금리가 상승하고 대출금리 상승하게 되면 시장에 있는 돈이 은행으로 흐른다. 자, 시장에 있는 돈이 은행에 흐르게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시장에 돈을 은행으로 흐르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물가가 오르면 이렇게 해요. 물가가 오르면인데 경기가 과열되면이기도 한데, 즉 경기가 과열만 돼가지고는 기준금리를 안 올려요. 이게 경기가 과열돼서 물가가 오르면 기준금리를 올려요. 그러니까 결론은 물가예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높여서 그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기준금리가 하락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 이것도 이제 아까 비교해 보자면 자국 통화 가치는
돈을 시장으로 막 푸는 거잖아요. 기준금리 하락하게 되면 시장으로 돈을 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자국 통화 가치는 하락하게 되죠. 자, 은행의 돈을 시장으로 흐르게 하는 이유. 흐르게 하는 이유. 흐르는 게 하는 이유. 잘못 썼네요. 하는 이유. 왜 이렇게 합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 이래요. 경기가 안 좋으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 경기를 살려면 시장에 돈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럼 시장에 돈을 공급해 주려면 기준금리를 떨어뜨려야 시장에 돈을 공급해 주겠죠. 이해되셔야 됩니다. 너무 쉬운데, 그쵸? 이해되셔야 되죠? 그래서 요 구조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 경기가 안 좋아. 경기가 안 좋으면 그래 돈을 풀어서 경기를 좋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럼 돈을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표적인 방법이 기준금리를 떨어뜨린대. 이걸 뭐라 그러냐? 기준금리 가지고 경기를 컨트롤하는 거를 통화정책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거 하나 말고 더 있죠. 경기를 올리는 방법 중에 재정정책이 하나 있는데, 국가에서 재정을 써서 경기를 컨트롤하는 거를 재정정책이라고 합니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있는데, 통화정책 같은 경우는 결정은 빠르고 효과는 느리게 나타나고, 재정정책은 결정이 느리고요, 효과는 빠르게 나타납니다. 자, 왜 그럽니까? 통화정책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통화정책을 하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나 미국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땅땅땅 하면 끝나요. 근데 그게 이제 금리를 내리게 되거나 그렇게 낮추게 되면 그 효과는 천천히 나온다. 자, 재정정책은 왜 결정이 느릴까요? 국회에서 합의를 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 지금 국회에서 합의하기 편하지. 우리나라 절대 다수가 지금 여당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게 추경입니다. 추경. 대표적으로 추경이 그렇습니다. 재정정책 중에 대표적인 게 추경이죠. 오늘 추경 얘기 나왔죠? 추가 경정 예산안. 추경이라고 하지 말고 추가 경정 예산안. 자, 요런 구조. 자, 그럼 이제 이런 구조에서 물가가 오르는 걸 보통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자, 물가라는 건요,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디맨드, 수요의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 그 다음에 코스트, 비용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건 좋은 거죠? 좋은 상황. 이거는 나쁜 상황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수요가 증가해서 지금 막 물가가 올라요? 아니죠. 비용이 증가했죠. 전쟁 나서 비용이 증가해서 물가가 오르는 거 나쁜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된다? 경기가 둔화되더라도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금리를 올릴 수 있다. 그러면 더 안 좋죠. 시장의 돈이 은행으로 흘러야 되니까. 그러면 원래 경기 과열될 때 쓰는 건데, 경기가 과열되지 않아도 물가가 오르면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를 올려야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경기가 좋을 때는요, 보통 기준금리 올리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소득이 증가한 게 바로 어떻게 나타나냐? 소비가 증가하면 그때 물가가 상승해요. 자, 생각해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펜이 있어요. 이런 펜이 보통 이거 1,000원에 1,000원 하는데 지금 다들 돈을 많이 벌어. 돈 많이 벌니까 1,000원 하니까 물건이 없으니까 저기요, 저는 1,100원 살게요. 1,100원 파세요. 그럴까? 1,100원 팔까? 그러면 이제 물가가 오르는 거죠. 그렇죠? 좋은 거예요, 이거는.
여기는 팔다가 공급은 모자란데 수요가 많으니까 가격을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이거 만드는데 원래 비싸. 비용이 더 올라간 거야. 이거 플라스틱이죠. 플라스틱이고 이거 안에 석유 제품도 다 들어가 있는데 유가가 올랐어. 그래서 이거 사는 사람 많지 않지만 이거를 팔아야 돼. 그냥 비싸게 팔아야 돼. 그럼 판매량이 좋겠습니까? 안 좋겠죠. 근데 물가는 올려야 돼. 이건 올려야 돼. 가격은 올려야 되는 거야. 아주 간단한 금리. 이게 끝이에요, 여러분. 이게 끝입니다. 환율과 영향 주는 거 아까 이거. 자, 금리를 올리면 돈이 시장에 있는 돈이 우르르 다 은행으로 빠져 들어가기 때문에 그리고 은행에서 돈이 안 나오죠. 대출금리가 높으니까.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데 시장에 돈이 없으면 뭐든지 많으면 가치가 떨어지고 적으면 가치가 올라가죠. 그 나라 통화가 금리가 올라가면 당연히 그 가치가 올라가죠. 예. 왜냐면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그 나라 통화, 그 나라 돈이 은행으로 다 가기 때문에 밖에 있는 돈이 적어지죠. 적어지니까 가치는 올라가죠. 그렇죠? 우리나라 환율을 잡으려면 어떻게 될까? 금리를 팍팍팍팍 올려버리면 되는데 어떻게 올리냐고. 대출금리 같이 오르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지금 이제. 그러니까 자꾸 이창용 총재가 있을 때 금리를 그때 많이 올렸어야 돼. 미국이 올릴 때 더 올렸어야 되는데 그때 안 올려가지고 이 모양 이 꼴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창용 총재 연임도 못하고 그냥 물러나지. 그리고 지금 다른 한국은행 총재 바꾸려고 하잖아요. 이창용 총재 너무 못해가지고. 물론 이창용 총재 혼자서 못하는 건 아니고 금융통화위원회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다수결로 결정하는 거고 원래는 합의를 하고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로 하는 건데 금융통화위원회가 다 문제죠. 금융통화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때는 윤석열 대통령 임명한 사람이 많죠. 결국 그쪽 문제인데 그때 더 올렸어야 되는데 못 올려가지고 부동산 못 잡아 경기 박살나. 경기가 왜 박살나냐면 미국이 금리 내릴 때 우리도 같이 내려줘야 되는데 우리가 내렸으면 경기라도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많이 못 올렸으니까 미국은 내리고 있는데 우리는 못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우리는 경기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못 좋아지고 있는 거야. 미국이 금리 내린 거에 비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1번. 이해가 되셨을까? 진짜 쉽게 설명했는데? 야, 이거보다 쉽게 설명하기 쉽지 않다. 네. 이거보다 어떻게 더 쉽게 설명할까요? 환율. 환율 하려는데 시간이 안 되네요. 환율은 장 마감하고 할게요.